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저는 안방마님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방송 오늘 첫 이야기는 김행 후보자의 사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이기는 한데요. 스스로 물러난 겁니까? 아니면 용산과의 소통이 있었던 겁니까? 용산의 결정이죠. 아.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기 전에 용산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김행은 안 될 것 같아요. 김영 임명 철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건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들은 김행 장관 후보자는 더 이상 자기 고집을 부릴 수는 없겠죠. 본인은 자진 사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도 저는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하면서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 스스로 사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용산과 당의 여러 가지 생각, 판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입장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사퇴 결정을 하고 나서 뭐 후보자이기 이전에 자신은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자세로 사퇴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문 전에 네. 그날 아침에 자기 입장을 항변하는 입장문을 먼저 냈다니까요. 그러면은 요 입장은 용산과의 어떤 소통이 있고 나서 바뀐 그렇죠. 입장이다. 분위기를 읽고 나서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변경된 입장문을 낸 거죠. 근데 이제 김행 후보자가 사퇴하기 이전에도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 이게 처음에는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라는 기류가 있다가 뭐 국민일보였나요? 어디서 아니다. 이제 임명 철회할 거다라는 기사가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를 저도 이제 파악하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행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는 쪽이 있었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좀 충돌이 좀 됐었나 봐요. 네, 굉장히 팽팽해가지고 취재원이 다른 사람들을 각각이 취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 강행해야 된다고 취재했던 분들이 있고 후속적으로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을 취재했던 결과 이렇게 양쪽 의견이 고루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재석 위원장님 네. 그런 거 헷갈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저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확실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럼요.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임명 강행이 어렵다라는 의견 쪽에 힘이 실린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저도 가끔 근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아는 뭐 선후배들 있으니까 연락을 해보면 취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네? 아니 그냥 그때 달라? 김재석 위원장 말씀대로 이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그냥 마지막에 윤통이 결정하는 거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거여서 우리의 그 정무 스태프들의 원래 판단이 그대로 뭐 녹아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취재하고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봐야 그게 갑자기 뒤집히는 일이 빈번해서 사실 일상적인 취재가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그 대통령실은 도청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입장이니까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으세요. 아니 근데 그리고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게 제가 약간 의문인 게 그래서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그 전에 청문회 결과나 여론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이건 졌으니까 이제 무조건 내리는 거고 만약 격차가 적으면 있어요. 안 내리는 거고 이렇게 그냥 유보적으로 놔둔 거 아니에요? 한 자리 숫자로 졌으면은 그 철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에 선거를 했고 이제 네. 목요일에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수요일 저녁 밤에 11시 정도에 났는데 어쨌든 이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그럼요. 수밖에 없는 타임라인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승패와 상관없이 몇 퍼센트 포인트로 졌냐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죠. 한 자리 두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정도로만 지면은 야 우리가 잘만 하면 내년 총선에 괜찮을 수 있어. 그러니까 김행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아. 김행 논란이 있었지만은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미터가 한 자리냐 두 자리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럼 한자리 거 같으면 사퇴를 선거하기 전에 사퇴시켜서 우리가 뭐 박빙으로 몰고 간다든지 그래야 선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선거 기명을 끝난 지키고 싶어 다음에 했지. 사퇴를 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제 간 보고 있다가 지니까 사퇴했는데 국민들이 아유 이 사람이 사퇴해서 좀 아깝다. 선거 져서 사퇴했으니까 아쉽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원래 사퇴할 뿐인데 눈치 보고 있다가 선거 지니까 사퇴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아니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국민들이 의미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칭찬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선거 지니까 사퇴시킬 줄도 안 해. 그래도 많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특히 보수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합리적- 지고도 아니에요. 그냥 강행하면 어떡할까 걱정했을 거 그렇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걱정 안 했다고? 너무 이 우리 후보자의 김진우 철회에 변호사가 대해서 굉장히 정치 핵 인사인데 네.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가.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앞선 이제 세 분께서 너무 이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폄훼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의 중간자적 입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강행이거나 말거나인지 대충 포인트 봐서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냐에 따라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자는 중간자적 입장은 없던 걸로 알아요. 그냥 된다 안 된다만 있고 확실히 안 되는 분위기였고 돼서는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실린 것뿐이지 무슨 그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사퇴시킬 거 타이밍 봐서 사퇴시키자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김준호 그럼 선거 변호- 전에 오히려 사퇴시켰으면 선거에서 그래도 조금 더 박빙으로 몰고 갈 수 있는데. 근데 김행 후보자 스스로가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사퇴를 하는 과정에도 선당우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럼 말씀하셨기 이미 선거 때문에 결과도 나왔으면 그냥 임명 개인의 강행하면 되지. 뭐. 개인의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아니 지금 너무 지난주부터 기분을 좋아하시고 막 미소에 만면 붕붕 떠다니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행이라는 분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사퇴시키기는 어려웠다.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어쨌든 제 얘기는 아까 주장은 그냥 그래도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사퇴라도 시켜서 다행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만약에 옳은 말씀. 그것조차 시키지 않았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옳은 말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여론의 풍향기에 따른 움직임은 그래도 용산이 할 줄 아는구나. 저는 거기에 낙제지만 그래도 뭐 개선의 정이 있어 보입니다.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야당은 이게 연이은 인사 검증에 실패다 하면서 이번 주 있었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인사 검증 도대체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 지경까지 왔냐 하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웠거든요. 그러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는 조사만 하는 거다.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 라면서 좀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유체 이탈 혹은 영혼 없는 공무원 답변을 하고 있고 이건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딱 두 장면에서 이런데 요 인사 검증 문제랑 사면 문제 국감에서 나올 때마다 그래요. 네. 사면은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자의 최종적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국무위원이 아무런 말할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전 점에서 의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게 있어서 부적격인 것 같습니다. 혹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가 보고서에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순수 자료만 수집해서 던진다고요?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고 그냥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본인의 정치적 상처가 덜 나기 위한 방식을 위해서 이런 피해가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진짜 조사만 해서 드라이하게 올려요? 아니면은 거기에 의견을 좀 덧붙이나요? 모르겠네요.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렇게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 이 답변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 답변하기 곤란해. 근데 다 알잖아.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이러한 자기 항변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거의 찍어서 내려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여가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니까 여가부 장관 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몇몇 사람 인사검증을 해. 이게 아니라 요 사람 장관으로 임명할 테니까 인사검증 해봐. 이렇게 좀 거꾸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식으로 아예. 인사검증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사검증단을 만들 때도 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검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두세 가지 말을 했어요. 우리 법무부에 굉장히 훌륭한 검사들이 많다. 능력 있는 검사들이 많고 그동안 뭐 민정수석실에서 뭐 불투명해 하던 거 우리가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질문 못 하지 않았냐. 질문에 답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훌륭한 그 검사들을 모시고 지금 자료만 주는 거 모집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질문을 해도 그냥 나는 그냥 자료만 수집해요. 의견 없어요. 그냥 대통령실에다 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건 훌륭한 검사님들이 안 해도 그냥 자료 갖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전달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 훌륭한 검사들을 모시고서 투명하게 하고 질문을 받겠다는 인사검증단 그것도 법에도 근거도 없는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냥 자료 수집만 하고 전달해 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한 얘기에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폄훼하시기에 제가 반박을 좀 하자면 네, 해보세요. 굉장히 오, 외로워 보이는 좀 가능하단 말이야. 김재섭 위원장. 열심히 네. 취재를 해왔기 좀 때문에 어. 일단은 그 법무부 인사 관리가 정말 100점짜리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죠. 저 역시도 예를 들면 김행 후보자, 신원식 장관, 뭐 앞선 유인촌 장관부터 해가지고 문제 지적이 청문회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되죠. 그렇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다 없애고 다시 민정수석으로 돌아가느냐 이거는 저는 퇴행이라고 보는 것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바뀌면서 인사검증이 바뀌면서 중요하게 변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민정수석실에서 어공들이 암암리했던 인사 관리를 어쩌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네. 이제는 늘공들이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들이 이 인사검증을 직접 다루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정보 관리하는 절차들이 기록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사위나 아니면 국회 내에서 그 해당 자료를 요구할 때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투명해진 절차가 되는 거고 안 준대. 민정수석실은 아예 폐기해 버리잖아요. 아니 얘네들 안 자료 준대.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가 있고 제도화가 되어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물론 검증을 100%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 입장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에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아주 투명한 상태로 절차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근데 봐야 되겠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책임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는 책임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아니 근데 있는 거죠. 국감 때 이게- 자료 달라 그러니까 개인정보 있어가지고 인사검증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는데요. 드려야죠. 예를 네, 들면 드려야죠. 이게 원래 최초에 이제 그 보고를 올리는 후보군을 추리는 거는 인사비서관실에서 하고 민정수석실은 원래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쪽에서 후보를 발굴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둘 다 청와대 안에 있었으니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리고 구중궁궐에서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럼 바깥으로 갖고 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전 거기 동의할 수 있다고 예전에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인사혁신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무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자료 보고 이거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까지는 좀 들여다봐 줘야 법무부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김행 후보자 배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예를 들어 보고를 한 다음에 올려서 부적격입니다 정도는 올려줘야 법무부가 한 건 했다. 법무부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그 조직법상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 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디펜스가 될 텐데 이 정도면 인사혁신처에서 하세요. 그리고 검사 한두 명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동훈 장관 혹은 이 정부에서 이 변화 조직 개편의 정당성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효능감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재섭 위원장 말에 반박을 하면요. 이게 늘공이냐 어공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늘공이어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주체가 검사란 말이에요. 검사는 어떤 게 익숙하냐면 상명하복이 되게 익숙해요. 그 윗분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그 파악해서 그거에 반하는 걸 절대 안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라인이라고 딱 생각했는데 어떤 검사가 이 사람 안 됩니다. 절대 의견 못 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 안 하고 그냥 자료만 수집해서 줍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기록 남긴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 우리 특활비 영수증 보세요. 이거 다 휘발돼가지고 없어요. 이럴 그 얘기가 왜 판인데 나와요, 갑자기. 이게 달라고 해도 나중에 인사검증인데. 알고 이거 다 휘발돼가지고 없어질 상관없는 할 내용이잖아요. 거예요. 왜 상관없어요? 인사검증 그런 보고서도 얘기 안 휘발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휘발되게 휘발 안 돼요, 그거는. 먹칠하고. 먹칠하고. 이건 억가야 억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약간
대통령실과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이제 장관직의 어떤 변화의 기류를 감지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기 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아니 나도 그런 문제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의 항변으로 보이는데 그럼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은 왜 이렇게 털었냐. 이런 식의 반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자기 모순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 왜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명분 없는 일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을 하는 건데 저는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네. 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실로 통 치면서 문제는 대통령실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뭐 예술의 전당 가서 음악회 보는 것, 공개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치권과 국민들,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한번 툭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동훈 장관하고 되게 가까운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저께까지도 변함없이 나는 정치 안 할래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사 출신의 그분이군요. 네. 신원 보호 아니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차하면 만약에 아까 지금 조국 장관 얘기했지만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으면 딱 하면 돼요. 김명 장관 본인 신의 동업자 회사 압수수색하고 지금 뭐 배임 문제니 뭐 주식 파킹 문제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하면 한동훈 장관 제가 보기에 대선 후보 뜰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하죠.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뭐 눈치 좀 보는 거 정도 갖고는 정치적으로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한 변호사 말씀을 예를 들어 한 장관 주도하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 그것까지 하면 더 좋지. 경동이나 이런 데 다 다 압수수색하고 하고, 국토부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그다음 감사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면 대권 후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완전 대권 진정한 후보예요. 대선 후보로 거듭날 수 있다. 야, 나 좋네요. 그랬으면 좋겠네. 아주 좋네요. 왜 그러세요, 다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종합하면은 법무부 장관 자리의 변화는 뭐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저도 좀 그대로 무리가 갈 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매듭지고 가야 될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영장 기각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그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으로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에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뭐 이민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무부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로톡 변호사 징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내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해결되지 국무위원으로서 않았어요, 로톡? 그러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들이 매듭을 짓고 나와야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무언가 활동을 하더라도 저는 연속성도 있고 힘도 받을 것 같지 갑자기 국무위원에 있다가 때가 됐으니 나가겠다 하고 이 일도 제대로 매듭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 스스로 장기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나와도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강남, 서초, 송파의 공천을 받으면 욕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 나갔다가 떨어진 것처럼 험지나 스윙보터 지역에 갔다가 덜컥 떨어지면 이제 정말 기스가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한 고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될 만한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되고 수도권 선거에서 지원 사격을 다닐 수 있는 물론 그런 지원 사격을 다니다가 예전에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한테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지역구 정도를 줘야 한동훈 장관이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그래도 한 과천 의왕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종로를 주겠어요? 그럼 최재형 의원을 지금 빼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마포나 서대문 뭐 이런데 강서 이런데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좀 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수도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묶어두는 이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를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 보여요. 네.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걸 거부하겠어요? 못하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게 참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요 상황 이후에 대통령의 어떤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대통령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뭐 대통령실 가까운 거는 현근택 변호사님 저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더 얘긴데? 크게 더 가깝진 않아. 왜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국정 기조는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하는 게 당위가 돼야 돼요.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 때부터 2022년 지난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다 증발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여실히 그냥 데이터로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기조를 완벽하게 바꿔야 될 것 같고 크게 저는 두 가지 봐요. 경제 정책과 그 이념 논쟁 이 두 가지 있어서는 큰 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뭐 홍범도 장군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중도층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념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긴축 재정을 저희 국민의힘과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회도 저는 약간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면서 쭉 보게 되니까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격 입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들, 뭐 노년층, 비정규직 자영업자, 뭐 청년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원래 과거에 2년 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 강서구청 선거에서 완전히 다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선회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선회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데 바뀔 것 같냐고요. 김재섭 위원장님 보시기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긴축 재정이고 우리가 막 예를 들면 그 어떤 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삭감해서 약간 걱정은 됐는데 적어도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그 예산은 이번에 그래도 반영은 했어요. 원래 그게 없었다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전히 뭐 노년 빈곤층에 대한 예산은 적거나 삭감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예산 변화들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제가 긍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말하는 거 얘기하기 보니까 싫어하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바뀐다. 아니 윤석열 왜요?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요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환절기여서 목 컨디션이 약간 좋지 않은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서 하면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그동안의 어떤 발언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변화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되게 정제된 메시지 같아요. 그 안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금 거칠고 과격한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입장을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내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어제 토요일 날 보면은 임명직 당직자들 국민의힘 다 사퇴했잖아요. 그럼 이게 차분한 변화가 아닌 것 같고 당을 좀 많이 바꾸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또 나이도 이제 60 넘으셨고 또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뭐 선거에서 졌다고 참모들이 좀 인식과 생각과 판단을 바꾸셔야 한다고 한들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쭉 가면 내년 총선은 거의 폭망, 멸망 수준이 될 거예요. 만약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반윤, 비윤 세력들이 한 200석 얻어봐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문에 대통령 레임덕 바로 올 수 있다.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꾸냐? 김행 전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을 지명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당에서 이제 지명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안 했어야죠. 왜냐하면은요, 20일 동안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할 수가 있냐. 김행 장관 후보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해서 국민들 화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 경제가 중요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그냥 집권 여당 지도부를 바꿔서 더욱더 내 손아귀에 놔야지. 그래서 내가 공천
확실하게 내가 챙겨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은요. 이거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이 입장이 선거 이후에 첫 공식 입장인데 약간 부족하다.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야 됐다. 그런 아니 메시지 말씀이세요? 자체는 맞는 방향인데 그 이후에 선행되는 또한 지금 추진되는 조치들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나 쇄신의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에 대한 그립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됩니다. 그 금요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 건너가. 동아일보 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중앙일보는 여권의 총체적 쇄신과 성찰 없이는 국정 신뢰 회복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도 지금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이야기하고 보수 있잖아요. 유튜버를 좀 끊으시고 네, 보수 레거시 미디어 사설만이라도 좀 충실히 따라가면 최소한의 국정 지지율이나 뭐 이런 동력은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문화일보 사설이 재밌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윤 대통령 심기를 살피기보다 국정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고언을 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문제는 윤 대통령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우회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석이 된 대법원장 후보자, 11월에 있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보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여기서 또 무슨 뭐 위장전이 뭐 그다음에 뭐죠? 뭐 토지 관련해 가지고 농지 이상하게 사고 막 이런 후보들 법무부에서 또 못 걸러내고 그런 사람들 또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자리들이잖아요.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변화의 눈치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국정기를 바꾸겠다 말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좋은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쓴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당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예를 들어서 뭐 전직 뭐 당대표라든지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장성철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확 변하기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 참고하겠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화내고 뭐 이랬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서 대통령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당 대표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국정 쇄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당 너무 이렇게 뭐 옥죄지 마시고 여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면 바로 거기서 뭐 막 이러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전직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전직 국회의장이든 전직 뭐 여당 대표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다. 라는 정도가 얘기가 나오면 변화의 신호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냥 뭐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거 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겸허히 받아들여. 당신들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해봐. 나는 상관없어.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안 변하는 거죠. 이제 월요일자의 예, 기사에 장성철, 김준우 어젯밤 대통령실 불려가? 들어가 영장 대통령과의 그 면담. 다음날 영장? 압수수색 영장 발. 다음 주에 저희 패널 다 바뀌고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당장 그렇죠. 만나요. 만난다든지. 근데 그거 그럼 조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졌다고 이렇게 좀 빨리 너무 빠른 움직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장 그렇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여당 대표나 우리 잘 아시는 김무성 전 대표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 그게 또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 그게 모양새가 된단 말이죠. 나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주변들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점점점 넓혀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야당 대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가 들려야 돼요.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김재석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가서 다 투표를 했던 거였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국민의힘에 대한 투표를 하신 분들과 민주당에 투표를 하신 분들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거를 일단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다른 방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면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가 변할 조짐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산을 짤 때나 아니면 어제도 그 대통령이 목포 가서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시긴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념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확실히 좀 약간씩 변화하는 기조들은 보이기 때문에 뭐 당장 강서구청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뭐 어떻게 바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가식적일 수 있고, 그런데 다음 사실 시즌에 메시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바뀌었냐, 이미 며칠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KBS 사장 임명 강행했습니다. 중간에 이사 뭐 사임하고 새로 이사 갑자기 선임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용산의 뜻이라고 하는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 출신 분이 이제 임명 제청이 될 예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각종 또 야당 민주당 쪽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검찰발 정치를 통한 이른바 물타기도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며칠간 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에 대한 그립감. 옛날부터 얘기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 신당 나올 수도 있다. 이미 본인의 당인데 왜 윤석열 신당에 나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은 그리고 조건 그리고 가용한 자원이나 옵션은 충분히 있지만 당 차원의 혹은 용산 차원의 의지와 그 가능성은 대단히 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도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민생경제 기본 방향을 요거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소통하는 방식,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좀 개선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약간 어떤 이제 태도를 바꿀 거다라는 뉘앙스를 줬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들과 안 만나잖아요.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회견부터 할까? 아니면 도어 스태핑 다시 할까? 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도 그냥 원론적으로 할 말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방송도 그렇고 여러 방송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좀 돌파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오를까요? 지금 하신 말씀들에서 좀 정답이 있기는 한데. 네. 네. 그냥 지방선거 전으로 되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뭐 경직된 모습 보이지 않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폭넓은 그러한 모습. 5.18이라든지 제주 4.3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와 어떻게 보수파 정당의 대통령이 저런 얘기까지 하지라고 할 정도로 감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승민도 같은 편, 이준석도 같은 편, 안철수, 나경원 다 같은 편. 그래서 보수 우파가 좀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지금 보수 우파가 상당히 좀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민생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작년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올해는 갑자기 이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과거로 되돌아가시면 돼요.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했던 여러 가지 다짐들, 그대로 되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용산으로 왜 이전하셨어요? 국민들과 많이 소통하겠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을 지키시면은 지지율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1번 이재명 대표 구속 무시켜서 선거 졌다. 2번 좌파들 때려잡지 못해가지고 네. 좌파 언론과 아니면 좌파 시민단체들 제대로 못 때려잡았다. 그게 제대로 때려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시켜야 된다. 이걸 나는 포기 안 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뭐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사 뭐 10명 해가지고 뭐 만들었잖아요. 뭐 그제 압수수색도 하고. 근데 수원지검에서도 또 만들었어요. 특별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법인카드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제 법인카드 특별수사본부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안 끝내겠다.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KBS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방송이나 언론들이 자기 편, 우리 편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 편 잘 듣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쳐내고. 왜 저는 저를 그거를 손가락 그냥 아니 가르쳐요? 이렇게 아니, 왜? 여기 쳐낸다는 얘기가 여기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 포기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패널분들이 그런 태도를 버려야 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우리가 뭐 거라고 야당 대표 보시는 만나라는 거죠? 얘기는 그러니까 1년 365일 당위와 예측 사이에 안 되는 평론을 거죠. 하다 보면 어느 네. 걸 배합을 비중 있게 얘기할지 고민되거든요. 이제 평론이라는 건 원래 잘 되게 하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취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정보에 기반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위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10가지 비책을 갖고 와보시면 저희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해봐야 뭐예요. 안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니까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올리냐고요? 일단 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추진하세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외부 일정을 다 줄이세요. 그 다음에 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기간을 더 길게 하세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하세요. 검사 출신 인사 비중을 줄이세요. 이렇게 해서 측근 비리 의혹부터 쫙 줄이면 돼요. 나머지 정책은 그 뒤니까. 이거 얘기 중에 제가 5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라도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으니까 평론이 빈곤해지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 공천에 관심 뚝. 당무 개입도. 아니 근데 그 앞서서 이제 뭐 분리징수 문제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잘못됐다라는 전제 아래에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국민의 입장에서 그거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것만 해도 정책이잖아요. 싸워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느냐 분리징수가 하는 게 맞냐 이거는 토론의 영역이니까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제가 그 바뀌었으면 하는 기조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양당의 당대표가 누군지도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 그분들은 당장 내 삶이 어떤지, 내가 장사 잘 되는지, 내 월급이 잘 나오는지, 세금 얼마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보수 정당으로서 유능한 경제 정책들을 펴낼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게 객관적인 현실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를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혁 과제들을 할 때 내지는 필요한 경제 정책들을 펴낼 때 써먹는 동력 같은 건데 이미 다른 데서 너무 많이 힘을 빼버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에 있어서 제가 힘을 못 받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제 정책에 대한 약간의 선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관심 생각이 있어요, 됩니다. 근데 그거에 관심 좀 야당 있어요. 대표 때려잡고 네. 야당 네. 어떻게든 뭐 해서 그 말고는 제가 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연금개혁, 교만해졌어.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교만한 게 플랜 A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요. 3대 개혁이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네. 아니 엊그제 선거 끝나서 딱 그랬잖아요. 다 여당에서 저 기재부 차관인가 돌아래가지고 왜 경제가 이 모양이야? 아니 공무원들은요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지 기재부 차관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경제 정책을 좌우해요.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물가도 제대로 안 되고 수출도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밑에 차관한테 욕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일거 아니에요. 저 세종시 돌아가면서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하고 왜 나보고 뭐라는 거야? 딱 그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제 상황들이 변하면서 사실 국민들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무슨 생각도 말인지.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 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상이 됐던 일이기는 한데 백현동 관련해서 또 재판에 이제 검찰이 넘겼잖아요. 이게 근데 시점이 보궐선거 다음 날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아니 이게 보시나요? 뭐 예상하지 못하던 바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가지였잖아요. 백현동 쌍방울 위증교사였으면 처음에는 위증교사가 소명됐다 그랬으니까 이걸 먼저 하려나? 아니 근데 이거를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한 번에 다 했다가 기소할 때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찌 보면 골탕 먹어라 이거예요. 지금 재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있는데 계속 더 가라 얘기잖아요. 분리한다는 얘기는. 백현동만 먼저 하고 그럼 쌍방울하고 위증교사는 나중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나눠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를 같이 한 사건을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묶으면 한 번에 기소를 해야죠. 그걸 왜 분리해서 해요?
그거 자체가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대장동하고 백현동은 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같이 재판해달라고 병합 신청한다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장동 위례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대장동 사건하고 위례하고 구조가 비슷하다. 거기 뭐 회사들도 비슷하고. 근데 백현동은 또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 번에 영장 청구하고 기소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놔뒀다가 이제 와서는 그거랑 지금 대장동 사건은 재판이 막 이제 준비기일도 몇 달 했단 말이에요. 진행 중이고. 거기다 붙이면 판사도 이거 뭐야 이제 와서 다시 또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병합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남 핑계를 대요. 병합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근데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면 그때 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판사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된 결정권이 다 검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방울 사건하고 위증 사건을 왜 남겨놨느냐? 뭔가 더 수사해서 뭔가 또 나오면 영장 청구를 할 만한 사안이 없을까? 찾아보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원지검에서 그 법인카드로 또 특별수사본부 만들고 또 무슨 뭐 인터뷰 안겨가지고 중앙지검에 특별수사 만들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민주당에서는 아마 기를 쓰고 모든 사건들 다 병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수사도 늦어지고 재판도 늦어지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병합을 민주당에서 해요. 검찰이 하든가. 민주당에서도 병합하자고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백현동이랑 대장동이랑 묶어놓으면 이거 어차피 다음 대선 때까지 절대 재판 결과 안 나와요. 지금 이 검찰이 재판 병합 신청한 스케줄이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거의 매주 이제 법정에 나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더라고요. 그 매주 나가면 이제 매일 나가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나가든 매주 나가든지 간에 근데 위중교사 관련된 재판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냥 뭐 국감 핑계 대고 안 나오셨는데 결국 국감에도 안 가시고 그러니까 결국 재판 지연의 의도가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병합을 해서 사건을 계속 끌겠죠. 이거를 지리멸렬하게 대선 이후까지 밀어놓으려고 하는 저는 전략을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계속 저는 쓸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의도를 계속 타이밍에 대한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러니까요. 언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좀 그럼 언제 영향이 해야 있냐? 의도가 없다고 평가하실까요? 저는 검찰의 뭐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돼서 검찰이 계속 타이밍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매번 들었거든요. 그럼 언제 해야 타이밍이 없는지를 먼저 제시해주면 그때 하면 되겠네요. 제시해 줄게요. 우리 그래도 안 나오실 체포 거잖아요. 영장 할 때는 비회기 중에 해라라고 한 거예요. 비회기 중에라고 한 거죠. 근데 굳이 꼭 추석 전날 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송영길 대표 압수수색하고 누가 봐도 추석 밥상에 현 대표 전 대표 구속 압수수색 올리기 위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백현동 사건도 우리 대선 때부터 수사한 거예요. 이거 1년도 넘었어요. 왜 하필이면 꼭 이 선거 결과 나오고 하냔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 사건 다 한 번에 해라.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좀 특별히 어떤 지금 사실은 이 선거로 인해서 이 국면을 저는 요 기소뿐만 아니라 엊그제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뭐 국회의원 보좌관 압수수색하고 네.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법인카드 하고 다 그거예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압수수색 그다음에 뭐 영장 청구 발부해서 수사한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돌파하려고 한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게 이제 되겠느냐?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 시도는 할 거다. 아니 근데 이제 보고 그때 있습니다. 비회기 때 하라고 해가지고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려고 이재명 대표 소환했는데 소환 안 응하셨고 그 후에 작년에도 영장 청구. 영장 청구 전에 일단 소환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응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회기 때 영장 청구한다고 타이밍 봤다 뭐라 하셨고 작년 이맘때도 국감 때 압수수색한다고 또 뭐라고 하셨고 이번엔 또 추석이니까 또 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뭐 매달 스케줄이 있어요. 검찰의 스케줄도 있고 정치적 스케줄도 있어요. 근데 이거 타이밍 고려하면 정말 민주당이 딱 이날만 하세요라고 정해주지 않는 이상 그 타이밍 얘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검찰 수사와 뭐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진짜 뭐 한 달을 다 써도 얘기 못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와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영향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고. 자,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이제 치르는 게 좀 확정적인가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봐야 되겠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진짜 검찰 리스트가 이미 떨어져 나갔고 뭐 재판 리스크는 있지만 그리고 수도권 민심 확인됐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치렀는데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그만둬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어떤 유죄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당내 분란은 잦아든 거고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권위는 상당 부분 회복됐다. 내년 총선 공천 이재명 당대표 위주로 치를 수밖에 없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공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까지 전망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방송 축하드립니다. 누구랑 해요? 방송이요? 네. 제가 2인분 하겠습니다. 저도 인분하겠습니다. 근데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피고인이 말이 너무 많아. 뭐 이때 뭐 출두해라 뭐 아니면 이때 고소해라 너무 말이 많아. 그냥 가만히 검찰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고 재판장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고 그래야지 너무 말이 많아. 그러지 말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저봐, 사실은 또 많이 먹어요. 얘기하는 말만으로 공부한다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이제 언론 프레이를 하거든요. 이러는 거 흘리고 저런 거 흘리고 저희들 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반박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검찰이 뭐 언론 프레이 한다. 왜 뭐 법정에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러거든요. 본인들은 언론에 다 흘리면서 그래서 뭐라고 반박하면은 뭐 이 법정에서 안 다투고 수사기관에서는 침묵하고 왜 밖에서 언론 플레이하냐 이래요. 그러면 딱 하나예요. 검찰발 뉴스가 안 나오면 돼요. 그냥 수사는 수사 법정에서 하고 법정에서는 안 나올 수 없죠. 법정에 기자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수사 과정에는 기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대한 기사는 100%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뭐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검찰에서 이런 뉴스 막 나왔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대중들은 그렇게 했겠구나 믿어버리고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안 할 수 없죠. 그래도 말이 많아. 검찰발 뉴스는 매일 나오는데 뭐 가만히 있으라고. 다시 얘기를 돌려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어떤 이제 그 배경이 있었을까?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친명 체제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 비명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표심에? 민주당의 승리라보다는 윤석열의 패배가 맞죠. 왜냐면 민주당의 승리라고 해석하는 건 그럼요. 왜냐하면 적절치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태호 후보가 나왔는데 이 정도 표 차이밖에 안 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그 수치가 대충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랑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김태우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력 집중했고 결국은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거의 그거랑 일치하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거랑 지지율이. 그러면 김태우 후보가 아니라 딴 사람이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뭐 잘해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 막 넘어가요. 그러면 김태우 후보가 나와도 이길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이건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반사익 측면이 훨씬 큰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뭐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에서도 이제 전략을 가져갈 때 민주당 호감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면 이제 근데 야당이라는 거는 끌고 기본적으로 가는 총선 것. 뭐 우리 평론하시면 다 알겠지만 총선의 제일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 사진을 거냐 안 거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50%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명함이든 뭐 플랜카드에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올 것이고 이번처럼 뭐 지지율이 안 좋으면 김태호 후보조차도 뭐 하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당은 주도적으로 뭘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실책을 하면 오히려 이제 반사 이익을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약간 비판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뭘 만드는 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처럼 말 많아지면은 또 국민들이 이거 봐 선거 한번 이겼다고 또 민주당 옛날 버릇 나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누가 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한번 혼냈어요. 화풀이를 한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혼내는 게 아니라 지켜보잖아요. 이제 잘하나 보자. 네, 이러면서. 잘하면은 다시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지금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년 총선 때 다시 한번 여당 심판해야 되겠네 이러겠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있는 거는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당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두 당 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 대통령 긍부정 평가랑 조금 더 유사성이 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반사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힘도 자기 정당 지지율보단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라고 하는 게 한 6, 7% 있다는 거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무당층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뭐 무당층이 한 20몇 프로 있다고 치면 한 20이나 18, 17 정도를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2, 3은 뭐 소수 정당에서 가져가는 퍼센트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약간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 김태우 후보였기 때문에 좀 더 격차가 더 많이 났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천 효과에서 이런 거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기고 그다음에 그 전에 대선에서도 이겼죠. 2.2% 차이로 졌어요. 아, 대선 때. 졌던 거죠. 네. 그러면 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오세훈 효과라고 했거든요. 인물. 저는 송영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거기서 과대평가된 거다. 아, 죄송합니다. 송영길 상대적이네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공천을 결국 잘하는 쪽이 승기를 가져가는 부분이 더 크다. 그게 적지 않다라는 부분을 양당 지도부가 좀 확인한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잘해야죠.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힘드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섰고 싶은 유쾌 상쾌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김준호 변호사 장성철 소장님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